파리 생제르맹의 프리시즌 첫 방문지는 일본이고 이강인을 향한 팬들의 반응은 예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마요르카는 유럽 전체에서 인기 있는 팀이 아니고 이강인의 프로 경력까지 감안하면 그는 국내와 유럽에서 상반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팀에 적응해야 하는 이강인의 입장에선 구보와의 관계로 비교적 오래전부터 소개되었던 일본과 조국 한국에서 치러지는 프리시즌은 분명 어드밴테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시기 파리 유니폼을 입은 은두루의 경우에는 프리시즌 동안 공식적인 행사나 파리의 마케팅 아웃풋에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적료와 연봉을 고려하면 이번 영입 명단에서 이강인은 프랑스 대표팀의 위카나 850억의 이적료를 기록한 우가르테보다는 FA로 영입된 은두루와 비슷한 대분 위에 자리하게 됩니다. 회사의 경우에도 연봉이 낮은 신입 사원들과 높은 연봉의 직원들은 분류를 달리하고 업무 목표, 업무 강도, 책임감, 심지어 앉는 자리와 업무 장비까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오사카의 이강인은 네이마르와 함께 팀의 주력 마케팅 대부분에 소환되고 있고 그의 유럽 인지도와 이적료를 상회하는 수준의 주요 선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제 축구와 피파 게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의 존재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대두는 감정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표현했고 프리시즌은 개막 이전 선수가 조직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자신감의 직접적인 차이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특히 처음 입성한 팀에서의 프리시즌은 퍼즐의 첫 조각입니다. 프로 선수의 가치는 팀에서 두 개의 거대한 부문에 의해 인정받습니다. 하나는 코칭 스태프, 또 다른 하나는 경영 스태프입니다. 프로 축구에서 두 부문의 가치는 대체로 정비례하고 한쪽에서 받는 가치는 다른 부문으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팀이 개인을 대하는 태도는 선수의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강인보다 은두루의 경우에 엔리케 사단과 파리의 마케팅팀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신만의 숙제가 더 크다고 스스로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가 등번호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번호를 팀이 부여할 때 팀에서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감정으로 연결되고 이를 일반적인 회사원의 입장에서 대입하면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며 하는 출근과 조직이 나를 주요한 직원으로 여기는 걸 확신하고 하는 출근의 심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에서의 감정이 사회인의 업무적 결과에도 연결되는 기승전결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주전 경쟁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라는 강박이 아니라 비교적 편안한 첫 출발을 하고 있고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는 현재 그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U20 시절부터 친화력이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지만 리그가 바뀌고 급격한 부진에 빠진 선수들의 케이스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가까운 예시로는 드락슬러가 있습니다. 특히나 파리 입장에서 이강인은 절대로 드락슬러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선수입니다. 파리의 영입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팀에 즉시 트로피를 안길 세계 최고의 선수이고 대표적인 예시는 네이마르입니다. 두 번째는 팀이 리그와 챔스 모두에서 롱런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젊은 선수이고 예시는 독일의 드락슬러입니다. 독일의 U18, 19, 21 대표를 모두 거치고 성인 대표팀에 합류한 드락슬러는 말 그대로 국가의 엘리트 코스를 차례로 밟은 선수입니다. 커리어만 놓고 보면 그의 이름 뒤에는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 이름이 놓여야 더 어울릴 법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파리는 볼프스부르크에서 당시 24살의 드락슬러 영입에 성공했고 그는 프랑스 리그에는 낯설었던 독일 대표급 선수였습니다. 아스날의 벵거 감독이 공개적으로 드락슬러를 극찬하기도 했을 만큼 그를 향한 영입 전쟁에는 여러 팀이 참여했지만 파리의 자금 동원 능력에 도달한 다른 팀은 없었습니다. 그의 전 소속팀 볼프스부르크에서 1년 전 맨시티로 입성한 미드필더의 활약은 드락슬러에 대한 파리의 기대감에 불을 지폈습니다. 바로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파리의 드락슬러는 맨시티의 덕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는 벤피카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스스로 공격형 미드필더를 가장 선호한다고 말하지만 윙어로도 출전하는 드락슬러가 만약 파리에서 주력 멤버로 자리 잡았다면 동포지션의 이강인 영입 혹은 주전 경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주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드락슬러의 성장 그래프는 파리 입성을 기점으로 완만해졌거나 혹은 오히려 퇴보되었고 영입 당시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에이징 커브가 아니며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는 부상 또한 없었습니다. 또한 리그앙은 분데스리가보다 상위 리그라고 규정하기 어려우며 리그앙 최강팀 소속으로 대부분 한 수 아래의 전력들의 팀들을 상대했던 사실까지 상기하면 더욱 드락슬러의 실패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의 변화, 리그의 변화에 대한 적응 실패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그의 나이는 어느덧 29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축구에 그토록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현지 적응 실패입니다. 이는 아시아나 남미 선수의 유럽 팬뿐 아니라 유럽 선수의 리그 이동에서도 빈번히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EPL을 박살냈던 아자르는 레알에서 후덕해져 버렸고 리버풀의 쿠티뉴가 바르샤로 떠나며 기록한 이적료는 무려 1,900억이었지만 결국 EPL로 리턴했으며 매주 뉴스에 등장하던 리버풀의 마네가 올해 민헤네 뉴스에 이름을 올릴 때는 언제나 분데스리가 적응 실패라는 꼬릿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선수들은 하나같이 높은 이적료가 측정되었고 이적료의 이유는 당연히 소속팀에서의 오랜 활약 때문입니다. 몇 년 내내 잘하던 선수가 내년에도 잘할 거란 기대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산수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빅클럽 스카우터들조차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은 바로 선수의 심리와 적응입니다. 누군가는 경기와 경기장 밖의 침묵이 무슨 상관이냐는 1차원적인 댓글을 적기도 하지만 축구 선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고 인간의 심리는 프로 세계에서 성공의 가장 주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강인이 팀에 적응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은 그의 데뷔 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강인은 언론을 통해 수비력에 대한 비판을 받았고 라모스에게 데뷔 후 가장 특이한 형태의 파울을 범하며 퇴장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소년 시절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프로 경력은 짧지만 축구 경력에서만큼은 절대 이강인은 초보가 아니었고 발렌시아 유소년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그런 식의 파울 퇴장은 단 한 번도 없던 선수였습니다. 그날의 이강인은 평소의 이강인이 아니었고 그 파울의 스위치를 켠 것은 당일 경기의 상황이 아니라 그 전날까지 경기장 밖의 환경과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이강인은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22살의 청년입니다. 파리라는 구단과 엘리케 감독이 그를 대하는 방식은 그가 경기장에 들어서며 가지는 마음가짐을 달리할 수 있고 이강인은 팀의 대우와 안정적인 출전 보장이 정비례할 때 더욱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발렌시아의 이강인보다 완전한 주전으로 팀에 녹아들었던 마요르카 후기의 이강인이 분명 축구의 모든 부분에서 나은 지표를 남겼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감정과 오늘이 아니라도 나에게 기회는 많다는 감정 또한 프로의 경기력에 영향을 주고 벤투호에서 간간히 실험받던 이강인은 소속팀에서보다 불편해 보였었습니다. 파리의 첫 연습 경기와 일본에서의 경기를 요약하면 파리 생제르맹이란 팀의 선수층은 지난해와 변함없이 얇았고 이강인이 작용할 요소는 경기의 군데군데에 여실히 보여졌습니다. 팀 합류 한 달 만에 그는 라코룸에서 적응하고 있고 경기장에서도 마요르카 시절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즌 중에도 라코룸의 이강인이 동료들과 장난치며 보일 웃음은 경기장의 활약으로 연결될 가장 중요한 복선 중 하나입니다.